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전번 시간에 4-1-1까지 했고 오늘 4-1-2 하고 4-1-3에서 보여줄 이 PPT 자료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유를 좀 하도록 할게요. 현재 인터넷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 들어와 있는지 채팅 보기. 한 명도 없네요. 이제 관심이 모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승환이 뒤에 하근이는 아직도 강간부 소식이나 안 왔어? 여기 체킹했나? 출석부 체킹했나 봐봐. 그 체킹이 됐나? 그리고 저 뒤에 실현부는 지금 격리 중인가?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너도 격리 들어간다고? 헐. 격리 들어갈 저기가 있어? 오늘 저녁에 술로 그래? 나는 매점되긴 하겠다. 시험 듣는 자, 4-1-2 하기 전에 보여줄 PPT 내용 몇 개 보고 4-1-2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강호야, 집중해라. 집중. Concentration, please. 4-1-3에서 좀 보여줄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지구 시스템의 영역 분류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랙션. 그 지구 시스템의 그 하위 시스템들은 이렇게 암권, 수권, 생물권, 바이오스피어, 기권, 아르모스피어라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외권이 있었죠. 외권, 지구 밖을 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구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과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권역도 여기 예권 있네요. 이쪽에 이렇게 예권이 이렇게 깜짝이야. 예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 하위 그 영역들 중에서 지구의 수권이 있습니다. 수권. 물 숫자인데 수권은 이렇게 물이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을 일으키면서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죠. 그래서 The Water Cycle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 물의 순환은 에너지의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순환은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의 대순환을 통해서 해류가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 해류의 순환 또는 대기의 대순환을 통해서 그 저위도 쪽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지구의 기온이 그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에서 기상현상을 또는 해양에서 열 전달을, 지상에서는 풍화 퇴적 운동을 통해 직권을 변동시키는 역할을 물이 하고 있어요. 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들어있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권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권 중에서 우리가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7.2%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건이 하는 역할은 온실 효과를 좌우하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뭐 CO2,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이러한 기체들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수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태양의 복사 에너지 90%를 흡수해서 열대 열을 극지방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수건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극지방이 빙하의 크기에 따라 태양빛에 대한 지구의 반사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빙하의 크기에 따라서. 빙하도 수건의 영역이죠. 빙하도 물이 연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건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and 자, 그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하위 영역 중에서 직권이 있습니다. 직권은 이처럼 내핵, 외핵, 멘틀 그리고 지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있죠. 모로비치 불연성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는 OCR팩, 칼라, 크마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OCR팩,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게 부등호 산소가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중에 가장 많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노란색 영역은 희귀원소이고 귀금속인데, 얘네들은 지각 내부로 침각, 그리고 유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원소들이 희귀원소, 귀금속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암권이라고 하는 건데, 암권은 우리가 이제 지각을 포함해서 우리가 요 상부 멘틀까지 이걸 암권이다. 아니, 여기 보면 요 연약권 위에 있죠. 연약권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요게 암권입니다. 암권. 그죠? 암권. 그리고 이제 암권 바로 밑에가 이제 연약권이라고 있어요. 연약권. 알겠습니까? 연약권. 그래서 이 연약권이 이제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암권 바로 밑에 연약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약권이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이 연약권도 따라 움직이고, 이 연약권이 움직이면서 이 암권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암권이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멀어지고, 또 이제 서로 엇갈리고 하는 그런 경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는 이와 같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과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 활동이라든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멘틀의 대류도 그림이 다 잘 그려져 있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 해구가 형성이 되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해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계속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and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구의 생물 또는 지구 화학적 순환 중에서 이 탄소의 순환을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이처럼 순환을 하면서 일정량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도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7,500억 톤이다.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이 7,500톤이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탄소의 약 1,200억 톤이 소비되고 있다.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은 7,500억 톤인데 광합성에 의해서
1200억 톤이 소비되고 있다. 뭐 숫자 외울 필요 없다고 해서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돼.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1200억 톤이 소비되지만 그러나 죽은 동식물의 분해와 이들의 호흡으로 같은 양을 대기 중에 방출한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권에 살아있는 생물권이죠. 이 생물권에 탄소가 5,600억 톤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토양 및 분해되지 않는 생물에 14,000억 톤의 탄소가 들어있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해양에는 얼마가 탄소가 들어있느냐? 38억 톤이 해양에 들어있고, 기타 해양 퇴적물 등에는 11억 톤의 탄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탄소가 많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탄소들이 연소를 하게 되면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많아져서 이처럼 온도 변화가 CO2의 농도에 비례해서 온도 변화가 이렇게 증감이 일어난다. 증감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국제 협약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그리고 가정, 학교, 국가,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할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도 머지않아서 이러한 기후 위기에 직면을 해서 그 중생대에 번성했던 공룡처럼 우리 인류도 멸종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름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PPT, 이 단원에서 4-1-3에서 마지막 PPT를 보시면, 자, 지구의 대기권입니다. 이 대기권은 지금 이렇게 크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대기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 약 78.1%가 질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and 약 20.9%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산소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륙권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기후 변화를 좀 보십시오. 온도가 대륙권에서는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내려갔다가, 성층권에서는 올라갔다가 다시 중간권에서 내려갔다가 열권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기후 변화도 잘 보시고, 자, 대륙권에서는 약 지표면으로부터 약 12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그래요. 12km까지를. 12km는 지표면에서 12,000m인가요? 그죠?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지구의 복사열에 의해서 아래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구의 복사열에 의해서 아래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죠. 그리고 각종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은 오존의 가열로 인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그러한 역전층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간이 성층권이고, 그걸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오존이 하는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권이 있어요. 중간권은 약 50에서 약 80km까지를 중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증기가 적어서 기상현상이 없고 유성이 대기와 충돌하여 발광과 소멸을 한다. 이런 현상, 발광, 그리고 유성이 대기와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영역이 중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km에서 거의 뭐 1000km까지를 얘기하는 열권이 있어요. 열권. 이건 태양풍에 직접 노출되어 이온화된 대기들에 의해서 오로라가 관측이 되고 또 전파들이 반사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열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말고사에도 성층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거로 보시면 기억이 되는데, 성층권은 오존에 의해 가열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기층이 안정된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대류가 없다. 대류가 없어. 대류가. 이 대류권에서는 이 차고 무거운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지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덥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류권에서는. 그러나 이 성층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내가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PPT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공유 중지하고 4-1-2 내용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강호야, 일어나라. 강호. 미스터 손. 내가 할 거는 해야지. 그래도 자, 4-1-2를 살펴보기로 할게요. Everybody. 아이고 고개. 아이고 고개야. 잠을 또 고개를 못 돌리겠다. 자, 환경과 에너지 두 번째 내용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는 먹이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생물을 먹이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뭐 먹이 사슬이 있고 이 먹이 사슬들이 얽히고 섞인 먹이 그물이 있어요. 그죠?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hange on the ecosystem and impact the effect of biodiversity and preserving the ecosystem on human survival 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학습 목표죠. 이거 세 번째죠.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광어처럼 맨날 잠만 자고 있어요. 매연에 취해서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되고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생태계를 보존해야만이 인류 생존에 우리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류 생존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생물 다양성이 확보되고 생태계가 보존돼야 돼. 이래야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오케이? 3번을 한번 읽어보면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hange on the ecosystem and impact the effect of biodiversity. 이 biodiversity, 이게 생물 다양성이지.
and preserving 보존해야 돼. The ecosystem 생물 생태계를 보존해야 돼. preserving 보존. on human survival 인간의 생존. 에? 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먹이 과정을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실험이 하나 있네요. 종이컵 종이컵에다가 멸치를 이제 넣어놓고 멸치는 어떤 먹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멸치는 어떤 것들을 잡아먹냐 이런 얘기죠. 예? 멸치의 배를 갈라서 멸치의 뱃속에 어떤 이 생물이 들어있는가를 보면 멸치가 어떤 것을 잡아먹는가를 알 수 있잖아. 그죠? 안 그죠? 사람의 배를 가를 수는 없잖아. 이 멸치의 배를 갈라서 멸치가 어떤 먹이를 먹는가를 살펴보면 뭡니까? 먹이 사슬, 푸드 체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네요. 이렇게 실험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마른 멸치를 따뜻한 물에 넣어 불린다. 해부 칼로 몸통을 가로로 길게 나누고 잔인원에 위에 들어있는 스토마크 위 속의 내용물을 꺼내어 받침 유리에 옮긴다. 예?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배를 갈라서 아주 잔인하게 멸치를 해부를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받침 유리에 스포이트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덮개 위로 덮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스포이트가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결과 및 정리가 있네. 멸치 위 스토마크 위 속에 관찰 내용물은 무엇이었느냐 봤더니 답이 플랑크톤이네. 플랑크톤. 이 물속에 많이 사는 이러한 작은 고기들이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이가 바로 플랑크톤이다 이 말이지. 플랑크톤. 뭐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자, 선생님 이제 참고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푸드 체인이죠. 푸드 체인. 먹이 그물은 푸드 네트라고 그러고 이 먹이 사슬은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산자가 가장 밑에 그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순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먹이 그물, 푸드 네트 이것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보이는 것이죠. 화살표 표시 방법은 잡아먹히는 생물에서 잡아먹는 생물 쪽으로 하는 거지. 플랑크톤에서 멸치 쪽으로 화살표를 하지. 그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잡아먹는 생물이 오른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표시하는 게 먹이 사슬에서의 표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산자를 밑변에 놓고 그 이후의 순서대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로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죠?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생물 수대로 쌓아 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낸 것을 먹이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것이죠. 보시면 자, 멸치의 먹이 관계가 나와 있네요. 자, 멸치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먹고 이 멸치가 이것들 먹었어요. 멸치를 누가 잡아먹냐? 오징어가 잡아먹어요. 오징어를 또 누가 잡아먹지? 갈매기나 또는 상어가 잡아먹죠. 두 번째,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을 멸치가 잡아먹죠. 멸치를 누가 잡아먹냐? 갈매기 또는 상어가 잡아먹죠. 또는 식물 플랑크톤을 멸치가
잡아먹고 멸치는 오징어에 잡혀 먹이고 오징어는 갈매기 또는 상어에 잡혀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해. 요게 이제 먹이 그물이죠. 이런 것들이. 예? 자, 여기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그 정의가 나와 있네요. 먹이 사슬, 여기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은 생태계에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사슬이야. 사슬.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슬이 좀 복잡하게 나타내진 것을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양 단계. 영양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먹이 사슬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라는 말이 있어. 영양 단계라고 하는 것은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그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그 먹이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죠. 생물량,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죠. 무게입니다. 무게.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가 생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이 먹이 사슬이 나와 있네요. 먹이 사슬이 이렇게 단순해요. 하나의 사슬이죠.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는 쥐지에 잡혀 먹이고 쥐지는 또 수리부엉이에 잡혀 먹고 요거 이제 아주 간단한 게 먹이 사슬이죠. 근데 먹이 사슬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러한 관계를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먹이 사슬, 복잡한 먹이 사슬을 먹이 그물이라고 그러지. 먹이 그물. 이렇게 복잡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으면 생태계가 안정해질 수가 있지. 왜냐하면 이 수리부엉이가 쥐지가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생쥐를 잡아먹을 수 있고 오리를 잡아먹을 수 있고 참새를 잡아먹을 수 있고 도요새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쥐지가 없다 할지라도 생태계가 안정한 그러한 역할을 하죠.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지. 그래야지 이 수리부엉이가 살아갈 수가 있지.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먹이 사슬에서는 쥐지가 없어. 쥐지가 없으면 수리부엉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리부엉이가 메뚜기 잡아먹겠냐? 그래서 생태계가 불안정하지. 하지만 이와 같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생태계가 안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지금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삼각형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사실 그려도 되죠.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산자가 가장 밑에 있고 그다음 1차 소비자가 바로 2층에 있고 3층에 2차 소비자, 4층에 3차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1제곱미터에 하루 동안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280kcal이다. 이 단위를 잘 보면 돼요. 1제곱미터에 하루 동안 생산자가 갖는 에너지 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0kcal이고 그 다음에 1제곱미터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물량은 그램인데 이 그램은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그램은 17.7g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숫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제곱미터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개체 수는 7.2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생산자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물량 아까 되겠죠. 단위 면적당 유기물의 총량, 예? 뭐 1제곱미터당 그 유기물의 총량이 몇 g이냐라고 하는 게 생물량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그 생물량이라든가 에너지 피라미드라든가 개체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래야만이 안정한 생태 피라미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래야만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양이 많아야만이 1차 소비자도 먹고 살고,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또 많아야 2차 소비자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3차 소비자도 먹고 살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지. 이래야만이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되지. 만약에 2차 소비자가 너무 많으면 결국은 1차 소비자가 없는데 이게 많아버리면 얘네들은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지그들끼리 싸워. 그래서 생태계가 불안정하지. 그래서 삼각형,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이 되어야만이 생태 피라미드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자,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만 돼요. 아래쪽이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가 있죠. 그죠? 복잡하지 않으면 먹이 사슬처럼 단순하잖아. 그러면 수리부엉이가 먹을 수 있는 만약 지지가 없다면 수리부엉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불안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생태계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보기가 나와 있는데, 그림은 서로 다른 먹이 그물로 구성된 생태계 가나 다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생태계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어요. 가장 복잡한 생태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다지, 다. 그죠? 다가 가장 복잡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생태계가 뭐냐? 그럼 뭐냐? 다지, 다. 그죠? 자, 그래서 가, 다 중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한 생태계를 골라보자. 다죠. 다. 생물종이 다양하여 한 개체가 사라지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생물종이 있기에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할 수가 있죠. 그러면 2차 소비자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또는 그럼 1차 소비자가 감소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생태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위, 가, 다 중 쥐가 사라져도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고르고 그 까닭을 얘기해보자. 아까 가장 복잡한 생태계, 먹이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태계 다였죠. 쥐가 사라지면 생태계 가는 먹이 사슬이 끊어져 버리죠. 가를 볼까? 보시면 여기 가를 보시면 이 쥐가 사라지자 그러면 얘네들이 뱀이나 매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어. 그럼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는 거지. 하지만 달을 보시면 쥐가 사라져도 여기 달을 보시면 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쥐가 사라져도 이 늑대나 매가 먹을 수 있는 뭐 개구리 여기 보면 뭐 토끼도 있고 뱀도 있고 뱀이 또 개구리도 잡아먹을 수 있고 매가 개구리도 잡아먹을 수 있고 뱀도 잡아먹을 수 있고 등등 매가 또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쥐가 사라져도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유지되므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생태계가 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았다 그래 그냥. 오케이? 자, 뭐 이것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이며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여기에서 잘 봐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안정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산자가 가장 많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2차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요.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요 생산자가 좀 감소하겠죠. 얘가 증가하면 2차 소비자도 증가하죠. 얘가 증가하면 얘가 또 감소하죠. 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생태계 평형이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안정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환경이 변해 생물의 개체수가 변해도 시간이 되면 이와 같이 다시 원래 상태의 피라미드로 바뀌면서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기 위한 조건.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돼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지 단순하면 안 돼. 그러면 단순하면 생태계 깨질 수 있어요.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지. 환경오염, 기름 유출. 예전에 몇십 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다만 태안반도에 유조선이 자초됐어. 거기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이 다 폐사되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하얀 런닝 셔츠를 그 태안 반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하얀 런닝 셔츠로 기름때를 다 이렇게 닦아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안 반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됐죠. 생태계가. 기름 유출, 그다음 남핵, 그다음 외래종 이만 들어와서 그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죠. 꽃매미라고 보셨나요? 베스라는 물고기, 막 그런 것들,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식지가 감소돼, 막 무분별한 산림, 벌채, 막 도로 막 건설하면서 그럼 서식지,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 감소하죠. 그럼 당연히 번식 감소, 생존이 위협되고 멸종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는 생태계 평형을 그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시고 우리가 그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환경 변화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산사태, 막 여기 산림 벌채 가지고 산사태 일어나서 여기에 사는 생물들이 다 또 죽을 수가 있잖아요. 또 도로 건설, 그러면 이제 서식지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물들이 또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죠. 또 번식도 안 되죠. 얘들 생물들이 짝짓기도 못하고 하면서 그 생물들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들이 다 죽어 멸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해보면 산림이 훼손되면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잖아요. 또 파괴되고 생물이 서식지를 잃으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림이 훼손된 When forests are damaged, the habitat
of living organisms decrease or destroys, and the habit of living organisms is lost, reducing biodiversity. 라고 하는 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산림이 훼손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다른 사례를 조사해보자.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산림 훼손도 마찬가지지만 토양이 유실되고 가뭄에 의한 수중생물이 감소되고 농약 살포와 인공비료한 토양이 오염되고 자동차 공장의 가스 배출한 대기가 오염되고 기름 유출과 폐기물 투기한 해양이 오염되면 이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화석 연료로 인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 심각하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산업혁명, 화석 연료로 인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쏟아낸 이산화탄소, 이 탄소를 또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탄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고 등등 해서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요. 많이 배출된 이러한 탄소에 의해서 인류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태계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태계 안정성,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지진 등으로 인한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죠. 인간의 활동, 인구 증가와 도시화, 숲 훼손, 경작지 개발, 환경 오염 이런 것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생태계가 깨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생태계 평형을 유지를 위한 노력에 생태계 멸종위기 생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생태 통로를 설치해야 되고 옥상 정원과 도시숲을 조성을 해서 비배출된 탄소들을 빨리 빨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환경변화 사례 두 가지를 쓰시오.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환경변화, 도로, 댐 건설에 의한 숲 훼손, 공장 폐수 배출한 수질 오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 좀 할게요. 그냥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먹이 관계와 생태계에 나와 있죠.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난 걸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야 돼요. 먹이 그물이. 자, 안정적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 평형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 자연재해, 산사태, 가뭄, 홍수 등이 생태계 평형을 깨지는 요인이고 인간의 활동, 숲 훼손, 도시화, 환경 오염, 산업화 등 이런 것들이 생태계 평형을 깨치는 요인이다. 참고적으로 열섬 현상이라는 것은 도심의 기온이 주위의 기온보다 높은 현상을 열섬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할게요. 오케이. 녹화 중지합니다.